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 여러분들과 함께 노인 인권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볼 배지대학교 실버보건학과의 임진섭이라고 합니다. 아마 그 제 목소리 들으시면 저분 하면서 무릎을 탁 치시는 분들도 아마 계실 거예요. 그래요, 접니다. 자, 이렇게 이제 이렇게 강의로 얼굴 없는 강의로 만나뵙게 돼서 참 뭐 여러 가지로 송구하고 또 죄송스러운 마음이 드네요. 예전에는 뭐 다들 잘 아시다시피 우리 실버 보건학과 학생들이 매년 그죠? 매년 찾아가서 1학기 때 여러분들과 같이 프로그램도 하고 서로 소통하고 교감하는 그런 시간을 항상 가져왔었는데 요즘에 그 뭡니까 코로나 때문에 모든 것들이 다 중단되고 지금 뭐 다 취소가 되고 그런 상황이에요. 아마 여러분들도 제일 힘드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죠? 복지관에 가서 우리 친구분들도 만나고 그쵸? 다양한 어떤 그런 수업도 듣고 프로그램도 참여하고 하셔야 되는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그런 것들이 여의치가 않게 된 거에 대해서 뭐 참 뭐 제가 뭐 잘못한 건 없지만 딱히 굉장히 제가 죄송하다는 마음이 들 정도로 그쵸? 여러분들이 정말 얼마나 이제 굉장히 좀 힘드실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자 아마 이제 내년에는 정상적으로 여러분들 만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그래서 항상 그 해왔던 우리 대강당에서 그쵸? 대강당에서 여러분들 만나고 같이 프로그램 돌리면서 그렇게 되기를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노인 인권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 야, 뭐 인권, 야, 뭐 그쵸? 뭔가 굉장히 우리가 말은 많이 들었고 또 인권이 중요하다는 건 다 알죠. 인간으로서의 어떤 보장받아야 될 어떤 권리, 그쵸? 인권에 대해서 알지만 자 우리가 인권에 대해서 진지하게 뭔가 이야기를 나눠본다거나 진지하게 고민을 해본다거나 이런 경우는 많이 없었던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쵸? 여러분들도 아마 마찬가지이실 거예요, 그죠? 자, 이번 시간에 인권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는데요. 자, 우리나라 뭐 딱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우리나라는 동방예의지국이잖아요, 그렇죠? 자 그러면 야 예전에 지금 뭐 나중에 얘기를 하도록 하고 예전에 과거에 고려 시대, 조선 시대 이런 예전에 우리나라의 어떤 이 노인에 대한 이런 인권이 어땠을까? 궁금하지 않나요? 자, 잠깐 우리 예전에 우리 조상님들이 가졌던 노인 인권에 대해서 어떤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노인 문제가 늘어나면서 언론에서 고려장이라는 용어를 심심치 않게 만나볼 수 있는데요. 늙은 부모를 깊은 산속에 내다버리는 풍습을 일컫는 고려장은 사실 우리 역사에 존재한 적도 없던 풍습이라고 하는데요. 고려장 이야기는 어떻게 진짜처럼 널리 퍼지게 됐을까요? 고려시대 전통으로 알려져 있는 고려장. 그러나 불교를 숭상하고 유교 정치를 하던 고려에서는 효를 가장 중요한 미덕으로 여겼고 고려장에 대한 기록도 찾아볼 수 없다고 합니다. 오히려 부모상을 소홀히 하면 엄벌에 처했다고 하는데요. 고려사에 따르면 부모가 죽었는데 잡된 놀이를 하는 자는 징역 1년, 상이 끝나기 전 상복을 벗는 자는 징역 3년, 초상을 치르지 않은 자는 귀양을 보낸다 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중국에 나이든 노인을 버린다는 기로설화가 떠돌고 있었는데 이 중국의 기로설화를 실제 우리 풍습으로 믿게 된 것은 일제가 발간한 한 권의 책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합니다. 1924년 조선 총독부가 발간한 조선 동화집은 우리나라 최초의 전래 동화집이었습니다. 여기에는 어머니를 버린 남자라는 민담이 실려 있는데요. 이 이야기가 다른 동화집들에 재수록되고 널리 전파되면서 우리의 실제 풍습으로 오해받게 된 것이라고 합니다. 이는 당시 조선인 무덤을 도굴하던 일본인들에게도 면죄부를 주었는데 값비싼 부장품을 노리던 이들은 고려장으로 버려진 무덤은 파헤쳐도 된다는 명목 아래 도구를 일삼았다고 합니다. 일제 계략의 설화는 진실이 되고 우리나라는 불효자의 나라가 되고 만 것입니다.
한때 우리나라의 부끄러운 풍속으로 여겨졌던 고려장. 이제는 바로잡아야 할 역사 이야기입니다. 자, 고려장 많이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고려장. 저도 이제 옛날에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었고, 나이가 들고 이제 병들고 그런 그 부모님을 산속으로 이제 버리고 이제 나중에 깨닫고 하는 그런 얘기였었는데, 이게 사실은 없었던 풍속이래요. 그쵸? 그리고 그 어느 나라이든지 간에 그 부모가 이게 어느 나라니 굉장히 정말 빈궁한 그런 이런 흉년이 된다거나 그런 모든 나라들이 다 그런 경험이 있잖아. 그럴 때 간헐적으로 가끔씩 부모님을 이제 버리는 경우들이 있었는데, 이게 어떤 나라든지 간에 이게 풍습으로 이어진 경우는 없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일제가 만들어낸 어떤 이 설화가 정말 마치 우리나라의 풍습으로 잘못 알려진 경우들이 많이 있었는데, 우리 여기 영상에서 봤지만 어때요? 부모가 이제 돌아가셨는데 초상을 치르지 않으면 귀향을 보내고, 그쵸? 상이 끝나기도 전에 상복을 벗으면 징역 3년에 보내고, 그쵸? 그다음에 부모가 돌아가셨는데 잡다한 이상한 놀이 같은 경우에는 또 징역 1년에 보내기도 하고, 그만큼 이 노인에 대해서 갖는 생각이 굉장히 달랐죠. 그쵸? 동방예의지국 유교권의 어떤 그런 사상도 있었고, 그쵸? 옛날에는 어떻게 보면 이 인권의 개념이 좀 더 살아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볼 정도로, 그쵸? 자, 그러면 우리가 인권이 뭡니까? 인권, 그쵸? 인권. 자, 인권은 인간의 존엄, 다이그노티,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지켜주는 기본적인 권리, 그쵸? 자,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지켜주는 기본적인 권리로서 시대나 어떤 시대이든지 간에 상관없이 상황에 무관하게 사람답게 살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보장되어야 되는 권리를 인권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인권은 뭡니까? 인간답게 살 권리인 거예요. 그렇죠? 인간답게 살 권리. 자, 세계 인권선언 제2조. 자, 1948년 12월 달에 만들어진 세계 인권선언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독일부터 시작해서 일본이 나쁜 이런 나라들 있잖아요. 그렇죠? 이런 나라들이 온갖 만행을 저질렀는데 더 이상의 그런 만행이 벌어지면 안 되겠다 싶어 가지고 1948년 유엔에서 만들어진 게 바로 세계 인권 선언입니다. 이 세계 인권 선언이 많은 나라들로 이제 퍼지게 돼서 다양한 이제 그런 그 나라의 어떤 법률로서 이제 법률의 근간이 되는 거죠. 이런 인권과 관련된. 자, 거기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모든 사람은 인종, 피부색, 성, 언어, 종교, 정치적인 견해 또는 그 밖의 견해, 출신, 민족적 또는 사회적 신분, 재산이 많고 적음, 출생 또는 그 밖의 지위에 따른 어떠한 구분도 없이, 차별도 없이 여기에 나와 있는 모든 권리와 자유를 누릴 자격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죠? 그렇죠? 생명에 대한 어떤 그런 존중, 보건, 건강에 대한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권리, 교육받을 수 있는 권리 등 여러 가지가 나와 있단 말이에요. 그 세계 인권제 선언에 보면. 근데 거기에 뭡니까? 그런 인간으로서 인간답게 살 권리를, 그렇죠? 인종이 뭐든 간에 인종이 뭐든 간에, 그렇죠? 또 피부색이 검든 하얗든 아니면 노랗든 간에, 그렇죠? 그다음에 성, 남자이든 여자이든 간에 언어를 영어를 쓰든 한국말을 쓰든 일본말을 쓰든 간에, 그쵸? 종교, 기독교를 믿든 불교를 믿든 심지어는 그쵸? 그 이외의 여러 종교를 믿든 간에 정치적 견해, 그 밖 견해, 출신, 우리 출신 이걸로 굉장히 많이 사람 따지잖아요. 그쵸? 옛날엔 지금이야 그런 게 없지만 이 출신 지역이 어디냐에 따라서 정말 굉장히 옛날에 그런 게 많았어요. 전라도냐 경상도냐 이런 거 굉장히 많이 따졌잖아. 이런 출신이 어디든 간에 민족이 어떻든 간에 사회적 신분이 어떻든 간에, 그쵸? 재산이 많고 적고 여러 그 인간들이 만들어 놓은 안 좋은 그런 안 좋다기보다는 인간들이 만들어 놓은 나름의 기준을 가지고 사람들 많이 평가하고 차별하고 그랬었잖아요. 그러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 그죠? 인간이기 때문에 인간의 존엄성을 가져야 된다. 그죠? 자, 그러면 인간의 존엄성이 뭡니까? 인간의 존엄성. 자, 인간이라면 이유는 딱 하나예요. 인간의 존엄성은 이유는 딱 하나예요. 인간이기 때문에 존엄받아야 된다는 거. 다른 이유 없어요. 그렇죠? 인간이라면 누구나 인간이란 이유만으로 사람은 그 존재가 가치 있고 그 인격은 존중받아야 된다는 거. 그렇죠? 인간이기 때문에 존엄받아야 된다는 거. 인간이
인간 그 자체가 목적인 거야. 그렇죠? 인간이 다른 목적을 달성을 위한 어떤 수단으로 사용돼서 안 된다라고 하는 거. 이게 인간의 존엄성입니다. 그렇죠? 자, 이런 인간의 존엄성이 그렇죠? 자, 그러니까 인권은 뭐예요? 이런 인간의 존엄성을 달성할 수 있는 도구인 거예요. 인간으로서 존중받고 가치 있게 여겨져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가능하게 수단이 바로 인권이라는 거. 인권이라고 한다. 그렇죠? 자, 모든 사람은 다 똑같습니다. 그렇죠? 자, 뭐 여러분들도 다 누군가의 귀한 자식이지 않으셨어요?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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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군가의 다 귀한 자식이었고 내 옆에 있는 분도 내 며느리도 다 누군가의 귀한 자식이란 말이에요. 따라서 우리 모두 존중받고 존엄하게 살 권리가 있다. 노인이든 아이든 상관없이. 그렇죠? 자, 그런데 오늘날 봅시다. 오늘날. 자, 어때요? 요즘에 우리 사회가 당면한 가장 큰 문제가 뭡니까? 요즘에 우리 사회가 당면한 가장 큰 문제가 뭐예요? 고령화죠. 저출산과 고령화죠. 저출산과 고령화는 동전의 양면과 같은 거야. 같은 말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당연히 출산율이 적어지니까 상대적 노인 인구의 비중이 높다 보니까 고령화가 되는 거고, 그렇죠? 그러니까 고령화라는 것은 뭐예요? 그 노인의 상대적인 비율이 많은 것도 있지만 절대적인 수가 증가하는 거예요, 그렇죠? 애를 안 낳다 보니까 노인들의 상대적인 비중이 많아지게 되는 거고, 그렇죠? 또 이 수명이 굉장히 늘어나고 있잖아요. 예전에는 어떻게 들릴지는 모르겠지만 이게 예전에는 적당한 시점에 살다가 적당한 시점에 돌아가셨잖아요, 그렇죠? 지금은 굉장히 오래 산단 말이에요. 옛날에 회갑잔치 뭐 정말 다 있어. 저희 할아버지도 지금 이제 93 되시죠? 제가 초등학교 3학년 때인가 그때 이제 초등학교 2학년 때인가 3학년 때 이제 그 회갑잔치를 하셨단 말이에요. 저는 이제 시골에 살아서 회갑잔치 진짜 크게 했어요. 막 하루 종일 그 한 동네에서 회갑잔치가 이루어지면 아예 그 동네는 그냥 잔치였어, 잔치. 하루 종일 잔치였어. 잔치. 그래서 저도 기억나는 게 뭐 온 가족 다 와가지고 뭐 저기 뭐 한복 맞춰서 다 그날만큼 한복 입어 나 그때. 그죠? 한복 입고 사진 찍고 하루 종일 뭐 비디오 촬영 기사 와가지고 하루 종일 잔치하는 거 찍고 회갑은 그만큼 이 정말 기념을 해야 되는 굉장히 흥겨운 날이었어요. 경사스러운 날이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지금은 회갑 잔치 한다고 하면 혀 끌끌 차죠. 무슨 회갑 잔치야? 아이고 남사스럽게 무슨 회갑 잔치야? 그냥 조용히 가족들과 함께 식사하고 끝내는 경우들이 많이 있죠, 그렇죠? 자. 그러니까 이게 오래 살게 된 거예요, 그렇죠? 오래 살면서 또 뭐가 문제 또 이제 이게 뭐가 문제라기보다는 이게 애를 안 낳아. 지금 보세요. 이게 지금 그 충북 보은군에 있는 삼산초등학교라고 멀리 가지 않아도 돼요, 그렇죠? 충북 보은군에 있는 삼산초등학교. 자, 1967년도에 대운동장에 학교이 이 초등학교란 말이에요. 엄청나게 빼곡해. 바글바글 하잖아, 그쵸? 예전에는 아마 이 사람들이 많은 그런 그 동네에 있는 이 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오전반, 오후반이 있었을 거예요, 그쵸? 그 정도로 사람이 많아. 한 반이면 60명씩 막, 그쵸? 자, 오른쪽 봅시다. 이거는 뭐야? 이건 뭐야? 이거는 이제, 오늘날 2017년도입니다, 2017년. 그쵸? 2017년. 이 극명한 차이를 아시겠습니까, 여러분들? 애를 안 낳아. 요즘에 애를 안 낳아요. 애를 안 낳아. 자, 보통 이제 그 기대 수명이라는 게 있습니다. 기대 수명. 자, 기대 수명이라는 게 있는데 기대 수명이라는 것은 이제 그 이런 특정한 어떤 국가, 난 또는 지역에서 태어난 그 어떤 인구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인구가 이제 앞으로 얼만큼을 살게 될 것인가에 대한 수명을 말하는 거. 기대되어지는 수명, 그렇죠? 그러니까 뭐 평균 수명과는 다른 개념입니다. 다른 개념이야. 뭐 돌아가신 사람들 나이를 다 더해가지고 사람 수 나는 평균 수명과는 다른 개념이고, 앞으로 얼만큼 특정 연도에 태어난 사람이 얼만큼 살 것인가. 가 기대 수명이다라고 하죠. 자, 2017년도에 기대 수명이 자 82.7세였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야? 그러니까 2017년도에 태어난 사람이 자 보통
82.7세까지 산다 이 말이거든요. 지금도 82.7세까지 다 사는데 이게 무슨 소리야 하실 수 있겠지만 이게 이제 통칭해서 얘기하는 이제 보편적으로 이제 평균적으로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도 이제 보통 보면 뭐 일찍 돌아가신 분들도 있고 그러니까 다 더하면 평균적으로 보면 그쵸? 2017년도에 태어난 사람들은 뭐 보편적으로 다 82.7세까지 산다. 남자 같은 경우는 보통 여자보다 한 뭐 8살, 뭐 6살, 7살 정도 이렇게 적죠. 이 수명 자체가 그죠? 자, 그래서 남자 같은 경우는 한 79.7세, 여자는 85.7세, 그쵸? 2017년도에. 그러니까 2017년도에 태어난 사람이 82.7세를 살고요. 2040년도에는 몇 살을 삽니까? 자, 86.9세. 더 나아가서 2065년도가 되면 90세. 2065년에 태어난 사람은 90세까지 살 거라고 하는 거다. 이게 기대 수명인 거야. 물론 이거 더 많이 살 거란 말이에요. 예외 없이 거의 대부분 다 예외 없이. 그렇죠? 자, 이렇게 오래 삽니다. 자, 그러면 합계 출산율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합계 출산은 뭐예요? 그 가임기 여성이 평생 동안 낳는 자녀의 수를 합계 출산율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자가 1년 동안 낳는 자녀의 수가 자 1970년대부터 74년도 사이에는 4명 그쵸? 4명 여러분들은 더 많이 낳으셨을 거예요. 그쵸? 뭐 한 가정에 뭐 아마 여러분들 형제 보세요. 막 7남매 그쵸? 뭐 7자매, 뭐 5자매, 6자매 이런 거 굉장히 많았었잖아요. 그렇죠? 1970년도에 태어난 사람들이 자, 70년도 같은 경우 여자가 이제 보통 4명 정도. 자, 2017년도에는 어떻습니까? 한 명도 안 나와요, 이제. 1970년도에는 4명 나왔단 말이에요. 그렇죠? 여자가. 근데 2017년도에는 한 명도 안 나. 0.97명. 한 명도 안 나. 그렇죠? 자, 그래서 나라에서 이 저출산을 극복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잖아요. 그렇죠? 뭐 지난 10몇 년간 뭐 100조 원이 달하는 그런 예산을 쏟아 부어서 출산율을 높이고 있는데 시원치가 않죠. 근데 2050년 정도가 되면 2.38명 정도로 좀 늘어나긴 하는데 그래도 지금과 같은 어떤 국력을 유지하면서 좀 우리나라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보통 뭐 학자들마다 조금씩 얘기하는 게 다르긴 하지만 그래도 한 1.5명 정도는 낳아야 된다. 한 여자가 1.5명 정도는 낳아야 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1.48명 이것도 좀 적은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때요? 노인들의 그 사람들의 노인이 아니라 사람들의 수명이라는 것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고 근데 애들은 안 낳아. 그러다 보니까 이 전체 나라에서 인구들의 이 고령화가 굉장히 급속도로 빨라지고 있다라고 하죠.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고령화 속도가 빠른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고령화가 문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실제로 노인들이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다른 나라들에 비해서. 문제는 뭐예요? 이렇게 이 노인 인구가 많아지는 그 속도가 너무나 빠르다는 거예요. 그렇죠? 다른 나라들은 노인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네. 그 빨라지는 속도가 좀 여유가 있었어. 그래서 뭔가 준비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가 있었다고 하면 지금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한번 눈 감았다가 뜨니까 온 세상이 그렇죠? 노인들을 가득 찬 시대에 와 있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게 되어가는 속도가 너무나 빠르기 때문에 사회가 그거에 대처하고 준비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력이 많이 부족하다라고 하죠. 그렇죠? 자, 보통 한 나라에서 자, 노인 인구가 차지한 보통 노인은 65세 이상을 노인 인구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뭐 물론 노인 인구가 65세 이상을 노인으로 하자 이런 거는 우리나라 법에는 없어요. 1950년대 이제 유엔에서 65세 이상을 노인이라고 하니까 이걸 다른 나라들에서 이제 좀 이렇게 많이 들어가서 보통 이제 그러니까 우리나라에도 뭐 만 65세 이상을 노인으로 한다 이런 얘기는 없어요. 다만 이제 노인복지법이라든지 사회복지법에서 이런 다양한 사회복지 제도나 이런 정책의 수혜 자격 기준을 65세로 하니까 그냥 노인을 65세라고 하는 거지. 노인을 65세 이상을 노인이라고 한다. 노인이라 함은 만 65세 이상을 뭐 이런 얘기는 전혀 없단 말이에요. 그렇죠? 어쨌든 간에 65세를 노인으로 본단 말이에요. 그렇죠? 자, 보세요. 65세 이상인 사람이 이제 노인 인구가 1960년대는 2.9%밖에 안 됐어. 그죠? 자, 2000년대에 들어서 7%를
넘어서기 시작합니다. 보통 한 나라에서 노인 인구가 차지하는 비중이 7%를 넘게 되면 그 나라를 우리가 고령화 사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늙어가고 있는 사회다라고 보는 거예요. 14%를 넘게 되면 이미 그 나라는 그 사회는 늙었어. 그래서 고령 사회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렇죠? 자, 20%를 넘게 되면 그 사회는 너무 늙었다. 초고령 사회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2000년도에 7%를 넘었어요. 근데 17년도, 27년도 1년 빨라진 거예요, 여러분들. 2010, 그러니까 한 나라, 그러니까 이 저기 뭐야 그 각 이제 이 사회 여러 우리나라도 이제 여러 단체나 이제 기관에서 야 우리나라가 언제 고령 사회에 진입하게 될까? 언제 14%를 넘게 될까? 이런 것들을 매 추계를 합니다. 그래서 나왔던 얘기 중에 하나가 2018년도가 되면 우리나라는 고령 사회에 진입하게 될 것이다. 14%를 넘게 될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그것도 앞당겨진 거예요. 그러니까 2017년도 지금도 기억나는 게 2017년도 연초가 되니까 원래 당초 예상과는 다르게 2018년도에 우리 사회가 14% 그래서 고령 사회에 진입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해 왔었는데 2017년도에 뉴스에 보니까 2018년도가 아니라 2017년도 겨울이 되면 12월 달이 되면 고령 사회로 진입하게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 근데 그것도 빨라졌어. 아예 여름 때 8월인가 7월 달에 우리나라가 고령 사회에 진입을 합니다. 굉장히 빨라져요. 그죠? 굉장히 연초에 12월 달이면 고령 사회에 진입한다라고 했는데 그것도 이제 여름 되니까 이미 고령 사회에 진입을 했습니다. 그죠? 2020년도가 아니라 2025년도가 되면 우리나라는 20% 넘게 될 거예요. 빨라집니다. 너무 빨라져. 2065년도가 되면 노인 인구가 전체의 절반 가량들을 차지하게 됩니다. 그죠? 자, 85세 초고령층이죠. 그죠? 2015년도에 전체 인구의 1%밖에 안 됐어요. 85세 이상의 초고령층이. 그죠? 그런데 2065년도가 되면 11.7%로 굉장히 많아지게 됩니다. 그렇죠? 자, 그런데 이렇게 노인들이 많아지고 있는데 그러면 우리나라는 노인들 살기 좋은 나라냐? 아니요. 자, 2017년도 OECD가 발간한 불평등한 고령화 방지 보고서에 따르면 OECD 회원국 중에서 노인 빈곤율이 1등인 나라는 우리나라입니다. 그렇죠? 노인 자살률이 1등인 나라는 우리나라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경제적인 복지 수준은 전 세계에서 62 정도. 그리고 노인들의 소득 보장 순위는 82위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렇죠? 우리나라 노인 빈곤율은 50%에 육박해요. 2명 중에 1명은 빈곤한 상황이고 이렇게 삶이 어렵다 보니까 자살이라고 하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비율도 상당히 높습니다. 아까 전에 우리나라가 뭐 동방예의지국이다.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와는 다르게 이 노인에 대한 어떤 그런 가치나 생각이나 존중하는 분위기가 굉장히 있어 왔지 않느냐. 근데 우리나라의 복지 수준은 굉장히 낮다. 그죠? 그러니까 노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기본적인 인권이 상당히 열악한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나라가. 자, 지난 반세기 동안 그쵸? 뭐 60년대, 50년대 이후에 굉장히 우리나라가 압축적인 성장을 많이 해왔죠. 그쵸? 옛날에는 3대가 함께 사는 그쵸? 3대가 함께 사는 그런 가족 구성 형태가 굉장히 일반적이었어요. 그죠? 할아버지, 할머니 밑에 엄마, 아빠, 그다음에 우리들 이렇게 사는 가족 구조 형태가 굉장히 일반적이었죠. 대가족이.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핵가족이요. 엄마, 아빠 땡끝. 그죠? 요즘에는 어때요? 요즘에는 그 비혼이라고 얘기를 하죠. 결혼도 안 할 뿐더러 결혼한다고 하더라도 애를 안 낳아. 그죠? 비혼. 그러니까 비혼은 그 결혼을 스스로 안 하겠다라고 하는 신조어야, 신조어. 비혼. 비혼족도 많이 늘어나고 있고 또 결혼을 한다고 하더라도 내가 애를 낳아서 거기에 두 부부가 막 그냥 시간과 노력을 기울여 가지고 뭐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그냥 두 부부가 애 없이 열심히 벌어가지고 우리를 위해 쓰자. 그걸 딩크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렇죠? 그렇게 살려고 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아지고 있어요. 가구 형태가 굉장히 많이 변했어요. 1인 가구 엄청나게 많이 늘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게 지난 반세기 동안 우리나라에 나타난 현상이에요. 그렇죠? 노동시장에서 고용시장에서 노인들의 어떤 가치나 이런 것들이 좋아요? 안 좋잖아요. 55세가 되면 나와야 되고 노인들이 이 노동시장에서 설 자리가 많이 없어. 노인들은 점점 많아지다 보니까 나라에서는 노인들의 어떤 복지를 위해서 그렇죠? 뭐 기초연금이다, 노인자리다, 뭐다 하면서 굉장히 많은 그런 그 정책들을 많이 쏟아내고 있죠. 그런 것들이 굉장히 젊은 사람들한테는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서로 사이가 안 좋아. 그렇죠? 세대 간의 갈등이 표변화되고 있기도 하고. 이렇게 과거에는 노인들 어떤 사회적인 위상이 상당히 지금보다는 그때에도 노인들도 요즘에 뭐 그렇다 뭐 조선시대도 옛날만큼 노인들의 어르신들에 대한 공경심이 부족해 뭐 이런 얘기를 해왔겠지만 그죠? 자 과거에 비해서 이 노인들이 갖는 사회적 위상이 점점 약해지고 있더라. 설 자리가 점점 좁아지고 있더라. 그죠? 여러분들 우리 노인들의 하루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노인들이 하루 어떻게 살아가는지, 그렇죠? 이 젊은 사람들이 알아야 돼. 노인들의 하루에 대해서 한번 어떻게 사는지. 이거는 그 한 젊은 사람이 노인처럼 분장을 한 다음에 노인 삶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경험해본 이야기를 찍은 거야. 볼게요. 이게 노인 체험 킷이라고 하는 건데요. 관절을 못 움직이게 이렇게 고정을 해놓고 또 등도 굽어서 이렇게 고정이 되어 있는 모래주머니가 양발에 다 착용이 돼 있어요. 무겁고 불편해요, 되게. 예. 방금 신호등 건너왔잖아요. 야, 신호등이 이렇게 짧네. 너무 힘드네요, 진짜. 버스 기사 분이 되게 기억에 남는 게 앉을 때까지 출발도 안 해주시고 천천히 타시라고 이렇게 한마디 이렇게 건네주는 게 기분이 되게 좋더라고요. 커피를 하나 시키려고 그러는데요. 커피야? 예. 아메리카노는 4,500원이요. 4,500원이요. 아이고 비싸다. 그래 커피 한 잔 그 줬어. 일반적으로 커피숍이나 어떤 공공장소에 가게 되면은 뭔가 사람들이 한 번 정도는 쳐다보는 그런 시선을 느끼기 마련인데, 그러니까 노인 분장을 하고 나니까 오히려 소외된 느낌? 아무도 거들떠도 안 보는 느낌? 왜 오셨습니까? 오실 때는 예. 저 노인복지관에 같은 데 가고 예. 이런데 예. 매일 가니까 별로 또 그 실질이 나는 아, 것 같고 여기 한번 와보자 해가지고 친구분들도 많고 맞습니다. 그래가 그럼 자식은 다 키웠는갑데. 예, 예. 막 예. 둘인데 그놓고 보면 막 저끼리 그거 막 저가 막 잘나서 그런 것 같고 우자했으면 좋겠습니까? 아들이. 우리하고 그 이제 생각하는 게 틀리니까 맞습니다. 세대 차이가 나 나. 뭐라 그럽니까? 예. 폰도 이거 가지고 그걸 가지고 놀고 우리는 그걸 모르니까 이거 참 좋으시네. 아니 머리 그것도 많으시고 요래 좀 안 빠지십니다. 그런데
욕심도 많다. 그게 빠진 게 아니지 그거는. 내일도 나오십니까? 내일도 나오고. 알겠습니다. 내일 먼저 들어가겠습니다. 요거 전체 젊은 사람들 이런 거 하대. 전체 조심해 가 있어. 예, 들어가겠습니다. 가입시다. 네, 예. 조심해 가세요. 예. 네. 안녕하세요. 아이고 손주 같아 갖고. 아. 몇 살이고? 저 이제 24살 되고 24살. 딱 우리 손주랑 동갑이네. 그 뭐 딴 게 아니고 그 우리 손주가 네. 요즘 내랑 이렇게 얘기를 잘 안 할라 하더라고. 요즘 들어서 통 이게 놀러도 안 오고 뭘 좀 물어보면은 좋아하노. 요새 도깨비 도깨비. 되게 판타지 판타지가 뭐고? 네. 판타지. 할머니랑 말 좀 하나. 자주 뵙지는 못하는데 어. 저희 할머니는 그냥 저희랑 그냥 말만 해도 좋아하시던데. 우리 같은 나이 든 사람이 좀 이것은 좀 고쳐줬으면 좋겠다 싶은 거 뭐 이런 거 있나? 저 하나 있어요. 뭔데? 저희가 어리니까 저희가 생각하는 걸 맞지 않다고 생각하시는 면이 좀 있으셔가지고. 그 뭐 이 세대 차이 뭐 이런 거가. 네, 그런 게 조금 있는 것 같아요. 존중해주고 대해주시면은 좀 대화가 존중. 통하면서 더 잘 이루어지지 않을까 생각. 오야. 오늘 대화 즐거웠다. 네네. 자. 날씨 좋은데. 네. 그래. 아이고야. 자. 아이고. 조심히 가세요. 그래. 쉬라이. 네. 조심히 가세요. 의야. 고맙다이. 처음에는 분장을 하면서는 되게 이런 경험을 어디서 해보나 재밌다라고 시작을 했던 게 점점 이게 노인의 삶인가 고단하겠다. 뭐 노인분들이 많이 외롭겠구나. 내가 나이가 들면 저렇게 될 수도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관심을 좀 많이 줘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몇 살처럼? 60? 20? 20대요? 예! 그래 좋은 친구를 찾고 정말 아주 좀 학식 많고 참 좋은 친구네. 분전이 20대라. 와. 말씀 너무 잘해주셔가지고. 자, 한 젊은 사람이 노인처럼 분장을 한 다음에 하루 종일 뭐 그냥 카페도 가보고 횡단보도도 뭐 지나가 보고 뭐 한 에피소드를 본 거죠. 좀 그죠? 노인분들이 많이 힘들고 외롭겠구나라는 생각을 했다는 거에 정말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노인들이 많아지면서 그 인구가 굉장히 많아지면서 당연히 이제 이 노인들의 어떤 인권도 침해가 되고 있다라고 하는 점, 그렇죠? 그러니까 노인분들의 상당수가 아까 얘기했죠. 우리나라가 노인 빈곤율이 OECD 국가 중에 1위에요. 보통 OECD 국가에서 노인 빈곤율을 산정하는 그 기준이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많이 판단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전체 가구의 소득을 가장 높은 가구의 소득부터 가장 낮은 소득의 가구까지 쫙 일렬로 나열한 다음에 정중앙값, 그쵸? 그게 중위소득이야. 그 중위소득 밑에의 소득을 갖고 있는 노인들이 전체 노인들 중에 2명 중에 1명이라는 소리예요. 취약하시죠, 그렇죠? 뭐 우리나라가 뭐 다른 나라에 비해서 뭐 이런 공적인 연금 제도가 잘 성숙되어 있는 나라도 아니란 말이에요. 1988년도에 국민연금이 만들어지긴 했지만 뭐 그 당시에 가입하지 못하신 어르신들도 많고, 가입했다고 하더라도 가입 기간이 충분하지 못해서 지금 연금이 그렇게 많지 않은 분들도 많고, 또 이제 또 뭡니까, 우리나라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는 내 자식들을
뭐 교육시키고 뭐 길러내는데 집중을 했지. 나나 뭐 내 부부가 어떻게 나중에 노후를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 노후 준비에 대해서는 크게 이제 신경을 많이 쓰지 못한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죠. 그래서 지금 이렇게 빈곤한 것 이유 중에 하나인 것도 있고. 그러니까 어르신들이 상당히 많이 좀 빈곤한 상황에 있고 또 이제 뭐 나이가 들면 병원도 많이 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뭐 의료비도 굉장히 많이 부담이 되기도 하고 또 이제 돌봄, 그렇죠? 그렇죠? 그 여러 가지로 이제 나이가 들면서 큰 어려움을 겪게 되면서 이런 인권 침해의 문제들이 많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죠. 뭐 이제는 뭐 싫든 좋든 간에 뭐 이제 뭐 저는 이제 수업 시간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제 싫든 좋든 간에 제 2의 직업, 제 3의 직업 노인이라고 해서 뭐 일을 하지 않는 게 아니라 이제 앞으로 계속 일을 해야 된다. 단순히 부족한 소득을 보전받기 위해서 일을 하는 것도 있지만 어떤 사회 활동, 사회 참여, 그렇죠? 자기 유용성 제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일이라는 개념이 굉장히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건강해지기도 하고 사회 관계망도 넓어지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앞으로 싫든 좋든 간에 이제 일을 계속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근데 그렇게 얘기하면 뭐합니까? 노인들이 일자리에서도 설 자리가 없단 말이에요. 그렇죠? 자,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뭐 건강상의 문제라든지 그다음에 어떤 인지 기능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뭐로 인해서 어떤 판단 능력이 부족한 경우도 많이 발생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그죠? 이런 이 나이가 들어가면서 발생하게 되는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로 인해서 그죠? 편견이라든지 차별이라든지 학대, 소외 등 이런 다양한 인권 침해 문제들에 어르신들이 노출되기가 굉장히 쉽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제도적인 장치는 아직까지는 많이 부족한 게 바로 우리나라의 상황입니다. 자, 이렇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정말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의 세계에서 빠른 고령화 현상을 경험하고 있지만 그렇죠? 있으면서 이런 어떤 그 노인들의 어떤 그런 소외, 빈곤, 학대 이런 다양한 인권 침해 등의 문제들이 굉장히 많이 발생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 뭐 이런 뭐 여러 가지 노인과 관련된 문제는 뭐 우리 모든 세대가 함께 풀어가야 될 과제인 거고 그렇죠? 또 지금의 노인들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잘 살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굉장히 힘들게 살아왔잖아요. 며칠 전에 제가 봤던 그 저기 막 유키즈인가 유재석하고 또 한 명이 나와서 하는 거 보면 뭐 옛날에 그 독일의 파독 광부들 뭐 갔다 와서 뭐 그런 얘기를 보면 정말로 야 이런 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지금 산다 진짜 그렇죠? 그 젊은 사람들은 우리나라가 아마 원래부터 이렇게 잘 살았을 거라고 생각했을 거야 아마 그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정말 여러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의 노인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편하게 그죠? 정말 누릴 거 다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알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자, 그러니까 지금 뭐 본인 나보다는 나라를 위해서, 남을 위해서, 지역사회를 위해서 이렇게 봉사하시면서 또 열심히 그게 정말 밤낮으로 일해 왔기 때문에 지금 우리 이렇게 사는 것이다. 그렇죠? 그리고 또 노인 같은 경우에는 뭐 이런 청년이나 장년에 비해서 이게 수명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이 노인 인권에 대해서 정말 비중 있고 지금보다 비중 있고 시급하게 다뤄줘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죠? 자, 그래서 이 노인 인권이 뭐냐? 노인 인권이 뭐 아까 전에 우리 살펴봤잖아요. 인간답게 살 권리인데 노인 인권이 뭐예요? 그렇죠? 노인이 존엄을 지키며 노후의 생활을 인간답게 영위하는 데 필요한 모든 권리. 노인이 존엄을 지키며 노후의 생활을 인간답게 영위하는 데 필요한 모든 권리. 그 권리 인간답게 그렇죠? 노후의 생활을 인간답게 영위하는 데 필요한 모든 권리. 그 영역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 노후에도 인간답게 생활할 수 있는 권리. 단지 노인이란 이유 하나만으로 인간의 존엄성을 차별받지 않을 권리. 그렇죠? 노인이란 이유 하나만으로 안 좋게 차별받지 않을 권리. 그렇죠? 노인의 어떤 그런 존엄성이 보장이 되고 보호가 되고 노인 스스로 존엄성을 지킬 수 있고 안전하게 살 수 있고 착취와
학대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되는 거, 이게 바로 노인 인권입니다. 그죠? 뭐 젊은 사람들 뭐 이런 사람, 다른 연령 집단과 마찬가지로, 그죠? 노인은 인간이 누릴 수 있는 모든 권리를 향유할 수 있는 인권의 주체다라고 하죠. 그죠? 인권과 노인 인권은 같은 개념인 거예요. 다만 대상이 노인으로 국한될 뿐이다라고 하죠. 그죠? 자, 이러한 노인에 대한 인권은 내가 누구로부터 뭔가 신체적으로, 뭐 정서적으로, 경제적으로 학대받지 않을 권리부터 시작해서, 그죠? 굉장히 광범위하게 사회의 다양한 영역에서 참여할 수 있는 권리까지 다 노인 인권으로 본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죠? 자, 노인이란 이유 하나만으로 차별받지 않아야 된다. 그 차별 사회가 우리나라에서 19가지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하나씩 볼까요? 자, 첫 번째가 성, 종교, 장애인, 연령, 사회적 신분, 출신 지역, 국가, 민족, 외모 등의 신체적인 조건, 결혼, 유무, 임신, 출산, 학력, 가족 상황, 인종, 피부색, 정치 사상, 시루된 전과, 성적 지향, 질병 따위 등으로 인해서 결코 차별받지 않아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 근데 우리나라는 나이가 굉장히 많이 차별하죠. 심지어 통장 뽑는데도 나이 차별을 둬요. 그래가지고 난리가 난 적도 있었잖아요. 그렇죠? 뭐 왜냐면 통장 이제 야간 업무도 수행해야 되고, 그렇죠? 아니 긴급 상황도 대처해야 되는데, 그래 젊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통장을 나이 제한으로 두면서 뭐 문제가 된 경우도 있어. 이거 우리나라에서 이거 잘못된 겁니다. 그렇죠? 간병인 모집할 때도 그래. 그렇죠? 간병인 모집할 때도, 그렇죠? 그 예전에 어떤 그 69세의 어떤 여성이 나는 1급 요양보호 자격증이 있으니까 이 그 어느 지역에 있는 간병 고용 협회에 가입하려고 했더니 거기서 이렇게 얘기했어. 나이가 많으니까 안 돼요. 아니 요양보호사분들이 거의 대부분 다 나이가 많은데, 그죠? 그죠? 실제로 간병인 같은 경우에는 준고령자 또는 고령자 우선 고용 직종으로 나라에서 정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안 된다? 지금은 이제 법이 좀 바뀌어서 준고령자란 말은 더 이상 쓰지는 않습니다. 예전에는 이제 준고령자라고 해서 고령자는 55세 이상, 만 55세인 사람이고, 그다음에 준고령자라고 해서 50세부터 이제 55세 미만인 사람들을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 그 준고령자란 말이 아예 없어졌어요. 그냥. 그래서 다 그냥 고령자, 55세 이상으로 하지만, 아니 간병인이, 그죠? 이런 준고령자, 고령자 우선 고용 직종인데 나이가 많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그 지역에서 고령자 협회, 이 간병 고용 협회는 안 된다. 이런 건 차별이고, 이거는 인권이 굉장히 인권에 대한 차별인 거죠, 그렇죠? 자, 그러면 자 인간답게 살 권리가 바로 인권인데, 그렇죠? 인간으로 존엄한 가치를 보장받으면서 인간답게 살 수 있는 그런 권리가 인권인데, 그 인간답게 살 수 있는 그 권리의 영역이 얼마나 될까? 굉장히 많습니다. 아까 전에 얘기했지만 굉장히 많은 게 뭐냐면 총 6개 영역, 16개의 실행 영역으로 나뉘는데, 첫 번째가 큰 영역이 건강, 그렇죠? 건강 돌봄. 신체적인 건강, 정신 건강, 그다음에 돌봄권, 그죠? 그다음에 두 번째 큰 영역이 인간답게 살 수 있는 그런 인권의 영역 중에 두 번째가 기본적인 생활이 보장되어야 돼. 의생활, 식생활, 주생활. 자, 그다음에 소득이 보장돼야 되고요. 그다음에 고용 노동에서 노인이란 이유 하나만으로 차별받지 않아야 되고요. 그죠? 그다음에 사회 참여, 사회 통합, 그죠? 다양한 사회 영역에서 노인들이 활동할 수 있어야 된다. 세대 간의 교류와 소통도 보장받으면서, 그죠? 그다음에 또 하나가 존엄과 안전, 그죠? 이런 6개 영역, 16개 실행 영역으로 노인 인권이 구분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사실 노인 인권에 대한 그런 중요성과 그다음에 노인 인권을 위한 어떤 행동들은 보통 우리나라보다는 이제 그 유엔에서 굉장히 그런 것들을 많이 강조해 왔었죠. 그래서 이 노인 인권과 관련된 어떤 국제적인 동향을 본다고 하면,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제일 먼저 노인 인권과 관련된 선언이 유엔에서 1948년도에 만들어진 노인 권리 선언 또는 세계 인권 선언입니다. 세계 인권 선언 1948년에 아까 맨 처음에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2차 세계 대전이 일어나고 나서 굉장히 정말 입에 담기
어려울 정도로 뭐 독일의 어떤 그 유태인의 학살, 그쵸? 정말 천인공노할 그런 인권 유린의 그런 것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다시는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기 위해서 아예 세계적으로 세계에서 야 우리 이거 인권 이에 대해서 우리 정말 한번 진지하게 고민해보고 우리 인권을 정말 갖고 가야 돼. 더 이상 이제 그런 비극이 벌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인권선이라는 것을 만들어졌습니다. 그죠? 그러면서 이제 그해 이제 요 노인 이런 인권 선언이 만들어졌고 그러니까 세계 2차 세계 대전 직후인 1948년 그죠? 아까 얘기했죠. 노인 인권선을 발표했다라고 하는 점. 이게 근간이 되면서 이게 굉장히 많은 나라들로 퍼지면서 각종 이런 다양한 어떤 그런 이 사회복지나 사회보장이나 노인복지나 노인보장과 관련된 이런 법의 근간이 됐던 거예요. 그렇죠? 자, 그 다음에 노인을 위한 유엔 원칙이라는 것도 만들어지기 시작하면서 좀 더 이제 노인 권리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갖게 시작하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마드리드 국제 고령화 행동계획, 그러니까 노인복지 쪽에서 굉장히 유명한 행동계획인데 모든 사람들이 존엄성을 갖고 안전하게 노후를 보내며 완전한 권리를 가진 시민으로서 사회에 계속적으로 참여하도록 보장해야 된다고 하는 행동 강령을 마드리드에서 만들어낸 거예요. 그렇죠? 언제 2002년도에. 우리나라도 이 노인권 관련된 그런 법률들이 상당히 많이 있죠. 그렇죠? 그쵸? 뭐 노인복지법이라든지 노인장교양보험법, 치매관리법, 그쵸? 그다음에 장애인, 고령자 등 주거 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고용상 연령차별 금지 및 고령자 고용 촉진에 관한 법률, 그쵸?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 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장애인 등 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그다음에 노준비지원법 등 다양한 법률, 고령친화 산업법까지, 그렇죠? 이런 다양한 법에서 노인 인권에 대해서 노인 인권을 실현하기 위한 법들인 거예요, 그렇죠? 노인 인간답게 살 수 있도록 하게끔 하기 위한 이런 법들이야, 그렇죠? 노인복지법, 그렇죠? 장교양, 우리 65세가 되면 노인성 질환으로 요양 필요하면 노인 장교양보험 받잖아요, 그렇죠? 이런 노인들 어떤 건강, 의료, 그렇죠? 요양 이런 인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게 노인 장기형 보험법 아닌가? 치매관리법도 마찬가지고, 그렇죠? 이런 여러 가지 법률을 통해서 노인 인권을 보장하고 있다라고 하는 점이죠. 자, 지금 우리 그 복지관을 이용하고 계신 분들이 지금 많이 계신데, 그렇죠? 여기가 뭡니까? 이용시설이죠. 이용시설, 그렇죠? 자, 이렇게 이용시설이 있고요. 생활시설이 있어요. 그러니까 노인복지 시설을 크게 구분할 때는 두 가지 관점에서 봐요. 일단은 이분들이 입소해서 생활하는 시설이냐, 아니면 단순히 이제 이용하는 시설이냐, 집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이용시설과 생활시설로 나눌 수가 있는데, 자, 그렇게 나누는 방법도 있고, 자, 노인복지법상에서는 또 노인장교양보험법에서는 노인복지시설 이렇게 크게 하나, 노인주거복지시설, 노인의료복지시설, 노인여가복지시설, 재가노인복지시설, 또 보호전문기관, 노인일자리기관, 학대피해 노인 전용쉼터, 장기요양기관 등으로 나눕니다. 자, 노인주거복지시설 같은 경우에는 어르신들이 생활하는 시설이에요. 그쵸? 내가 들어가서 생활하는 시설, 그쵸? 사는 시설, 양로시설이 있고요. 그쵸? 그 다음에 노인공동생활 가정이라고 해서 9명 이하의 소규모 어르신들이 입소해서 남은 여생을 살아가는 그런 작은 어떤 그룹홈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노인주택이라는 게 있습니다. 요즘에 여러분들 실버타운 얘기를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실버타운. 네. 그래서 뭐 이런 양로시설 노인 공동생활 가정이 어떤 취약한 그 보살핌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가족이나 부양 의무자들이 없는 경우에 입소해서 생활하는 시설이라고 한다고 하면, 노인주택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이제 입소 비용을 다 본인이 부담하고 생활 비용도 다 부담하고 들어가서 이제 사는 시설이죠. 뭐 맨 처음에는 이제 용인에 있는 대표적인 실버타운인 이제 노블 카운티 삼성에서 만든 거 시작으로 해서 점점 다양한, 그쵸? 맨 처음에 만들어진 이런 노인 주택은 이런 굉장히
소득 수준이 높은 사람들을 위한 그런 노인복지주택이 대다수를 이뤘다고 하면 지금은 여러 가지 형태의 어떤 저렴한 그런 노인주택이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노인 유료 복지 시설이 있어요. 노인 요양시설과 노인 공동생활 가정을 또 나눌 수가 있는데, 자, 방금 전에 살펴봤던 양로시설과 노인 공동생활 가정은 자, 우리가 내인 세금을 바탕으로 해서 그런 그 보살핌의 손길이 필요한 사람들을 입소시켜서 생활하는 시설이라고 한다고 하면, 노인 의료 복지 시설은 노인 장기요양 보험에서 등급 판정을 받으신 분들이, 그죠? 기능 상태가 약간 떨어지고 혼자서 일상생활을 하기 어려워. 그래서 등급 판정 받고 요양을 목적으로 들어가는 시설이 바로 노인 요양시설입니다. 자, 근데 노인 요양시설은 좀 규모가 크죠. 30인 이상의 많은 어르신들이 모여서 생활하는 시설이라고 한다고 하면, 노인 공동생활 가정은 뭐예요? 노인 요양시설보다는 좀 인원이 적어야 9명 이하의 어르신들이 가정과 같은 환경 속에서 서로 이제 필요한 요양 서비스를 받아가면서 살아갈 수 있는 시설이 바로 노인 요양 공동생활 가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 요양이란 말이 빠졌어요. 그래서 앞에 살펴봤던 양로시설과 노인 공동생활 가정이 어디 오고 갈 데 없는 어르신들이 좀 그래도 건강 상태 양호해, 그런 분들이 남은 여생을 보내기 위해서 가는 시설이라고 한다고 하면, 방금 전에 지금 우리 살펴보고 있는 노인 의료복지시설 안에 노인 요양시설과 노인 공동생활 가정은 노인 장기요양 보험에서 제공하는 시설이고, 기능 상태가 떨어져서 건강 상태가 안 좋아서, 그렇죠? 노인성 질환, 뇌출혈, 중풍, 여러 가지 치매, 그렇죠? 그래서 등급 판정을 받고 들어가서 생활한 시설인데, 큰 시설은 노인 요양시설, 작은 시설은 노인 공동생활 가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노인 여가복지시설, 요즘에 굉장히 앞으로는 이런 그 노인 요양시설도 굉장히 폭발적으로 증가하겠지만, 이 노인 여가복지시설도 마찬가지로 그 수가 많이 증가할 것이라고 여겨지고 있어요. 자, 노인복지관, 그죠? 대표적인 게 복지관이란 말이죠, 그죠? 그다음에 경로당, 그죠? 그다음에 노인교실. 노인교실이라고 우리나라에서 뭐 따로 운영되는 경우는 많이 없고요. 그냥 노인복지관 안에 들어가 있는 경우들이 많죠. 자, 그다음에 재가 노인복지시설. 자, 방금 전에 살펴봤던 그 노인 의료복지시설에 노인 요양시설과 노인 공동생활 가정이 노인 장기요양보험에서 제공하고 있는 요양 서비스 시설이라고 한다 하면, 근데 여기는 입소해서 사는 거고, 자, 그 다음에 반대로 내가 내 집에 머물면서 필요한 서비스를 받아가면서 살아가는 있는 시설도 있어요. 노인 장기요양보험에서. 그게 바로 방문 요양 서비스 기관, 그죠? 방문 요양보호사가 와서 나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해 주는 거, 그죠? 그다음에 주야간 단기 보호 서비스, 주간 또는 야간에 일시적으로, 그러니까 요런 뭐 아침마다 보면 저희 아파트도 마찬가지지만 이 무슨 주간보호센터에서 와서 노란색 버스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어르신을 모셔가고 가서 이제 이 주야간 이 보호센터에서 하루 종일 계시다가 저녁 때가 되면 다시 이제 집으로 또 귀가 해드리고 하는, 그게 이제 주야간 보호 서비스고, 단기 보호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보호자가 집에서 케어를 하다가 뭐 부득이하게 보호를 할 수 없는 경우들이 발생해요. 뭐 어디 출장을 같이 두 부부가 오랫동안 어딜 가야 된다거나, 그죠? 아니면 뭐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집에서 이제 낮 동안은 주야간보호센터나 주야간보호센터에서 봐주시지만 밤에는 어떻게 봐줄 수가 없어. 그래서 아예 그냥 한 15일 정도로 이런 시설에 단기간 맡기고 가는 게 바로 단기보호 시설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방문 목욕 서비스, 와서 이제 목욕 서비스 해주는 기관들도 많이 있고요. 자, 이런 것들이 다 재가 노인 복지 시설이고, 자, 노인 보호 전문기관, 뭐 학대라든지 여러 가지 사유로 해서 좀 보호가 필요한 사람들을 그 내에서 이제 여러 가지 어떤 일을 봐주는, 그죠? 노인 보호 전문기관도 있고요. 그다음 노인 일자리 기관, 노인 일자리 기관이라고 해서 뭐 시니어 클럽이라든지 우리 이제 이 복지관에서도 이제 하잖아요, 그렇죠? 복지관에서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보면 아침마다 이제 이게 형광색 띠 같은 거 있는 조끼 같은 거 있고 이렇게 치료 사업 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그런 것들이 다 노인 일자리 사업에서 하는 거고, 지금 뭐 정확한 명칭은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사업이죠, 그렇죠? 이런 노인 일자리를, 이 사업을 정부에서 하는 노인 일자리 사업을 제공하는 기관이 노인 일자리 기관인데, 뭐 시니어 클럽이라든지 그다음에 우리 복지관에서도 이제 이런 일자리 사업을 받아가지고 하기 때문에 노인 일자리 기관이라고도 볼 수도 있어요, 그렇죠? 자, 그 다음에 학대 피해 노인 전용 쉼터, 그 다음에 장기 요양기관.
자, 장기 요양 기간이라고 했는데 앞에서 살펴봤던 노인 요양시설, 노인 공동생활 가정, 취약한 단기보호 서비스들이 다 이제 이쪽으로 편입이 됐습니다. 그리고 장기 요양 기간이 앞에서 살펴봤던 이 장기 요양 기간들이 다 그런 것들이에요. 자, 그렇다고 하면 우리는 이용시설이죠. 그렇죠? 복지관이기 때문에, 이용시설이기 때문에, 자, 이용시설의 인권보호와 행동지침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할게요. 야, 과연 이용시설에서 우리 이용자분들, 어르신들이 보호받아야 될 그런 그 인권의 구체적인 내용들이 뭐가 있을 수 있고, 또 종사자들은 어떻게 하면 우리 이용자분들의 인권을 보호할 수 있을지, 지켜나갈 수 있을지에 대해서 행동 지침에 대해서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 첫 번째는 존엄한 존재로 대우받을 수 있는 권리요. 존엄한, 그죠? 다이그넌티, 그죠? 존중받고 귀한, 그런 존재로 대우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이용시설을 이용하고 있는 어르신들 모두다가. 첫 번째가 구체적 내용들을 살펴보면 노인들의 어떤 의사에, 그쵸? 의견에 반하는 어떠한 노동 행위도 시켜서는 안 되는 거고요. 자, 그리고 노인이 복지관의 모든 서비스, 모든 프로그램에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고 또 이용할 수 있는 기회가 반드시 보장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죠? 그다음에 노인이 시민으로서 또한 노인으로서 갖는 권리를 완전히 행사할 수 있도록 어떠한 차별이라든지 감금이라든지 방해, 강압 또는 보복 행위가 있어서는 안 되고요. 자, 그리고 어떠한 이유로든지 간에 신체적인 학대, 그다음에 언어 및 심리적인 학대, 성적 학대, 재정적 학대, 방임이란 건 뭐예요? 그냥 놔두는 거죠. 어떠한 보호나 관심도 갖지 않고 그냥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렇죠? 밥을 집에서도, 그렇죠? 뭐 나를 보호해야 될 어떤 분은 부양 의무자가 뭐 나에게 적절한 케어를 하지 않는다. 관심을 두지 않는다. 이런 것도 다 방임이죠. 찾아오지 않는다. 다 방임입니다. 방임. 이것도 엄연한 학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그 신체적으로 물리적인 힘을 가해서 신체적인 어떤 고통을 유발시키는 것만이 학대가 아니라 말로 하는 것도 있고요. 심리적, 괴롭히는 것들이야. 그렇죠? 성적, 재정적, 방임 등 이런 다양한 것들이 학대다라고 하는 점. 이런 학대가 있어서는 안 되고, 만약에 학대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법률과 지침에 따라서 이 학대를 받은 노인에 대해서 반드시 보호 조치를 신속하게 취해야 한다. 누가? 복지관이. 자, 복지관은 또 직원에게 노인의 권리가 무엇인지, 그렇죠? 인권이란 게 무엇인지, 그렇죠? 노인들의 권리를 보호하고 지켜나가기 위해서는 어떤 것들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알고 있어야 되고 이걸 홍보하고 교육시켜 줘야 된다라고 하는 점. 자, 직원들, 복지관에서 근무하고 있는 직원들은, 자, 복지관에서 제공하고 있는 다양한 서비스 과정에서 노인의 권익 신장을, 고의를 높이기 위한 상담과 조치를 적극적으로 취해야 되고요. 또 노인의 권리가 침해될 우려가 있거나 이미 침해받은 경우에는 이걸 회복하고 구제를 하기 위한 적극적인 조치를 강구해야만 한다라고 하는 점. 자, 이게 바로 이용시설에서 지켜져야 하는 존엄한 존재로 대우받는 권리의 세부적인 내용들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질 높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권리, 그렇죠? 여러분, 복지관은 뭡니까? 그냥 뭐 시간이 남아 돌아서 뭐 공간이 있어가지고 뭐 재정이 남아 들어가지고 복지관을 만든 게 아니죠, 그죠? 이 지역사회 어르신들의 어떤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만들어진 거란 말이에요. 그런 삶의 질을 높이고 이런 이 지역사회 어르신들 갖고 있는 다양한 문제가 무엇인지를 찾아내고 그걸 해결하고 욕구를 충족시켜주기 위해서 만들어진 기관이란 말이에요, 그죠? 이런 복지관을 이용하고 있는 이 어르신들의 문제나 욕구를 해결해주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이 복지관에서 어떻게 노인들의 이런 그 문제나 욕구를 해결합니까? 다양한 프로그램이나 서비스를 만들어서 제공하죠. 그걸 통해서 어르신들이 갖고 있는 문제나 욕구를 해결해 주는데,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그 이 복지관에서 제공되고 있는 서비스들은 이 어르신들이 갖고 있는 문제나 욕구를 해결해 줄 수 있어야 돼. 복지관 운영의 제1의 원칙이 바로 그 효과성입니다. 그렇잖아요. 나는 여가 시간이 너무 좀 심심하고 뭔가를 좀 배우고 싶어. 내가 그런 욕구를 갖고 있어. 그죠? 그럼 복지관이 그런 욕구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다양한 무슨 뭐 임용 서비스도 해드리고요. 뭐 문화교실, 뭐 서예교실 여러 가지 하는 거잖아요. 그죠? 이런 것들이 다 이 효과가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정말로 내가 갖고 있는 이 여가, 이런 문화의 어떤 욕구를 충족시켜 줄 수 있어야 돼. 그러면 당연히 질 높은 서비스를 해줘야 되는 거죠. 그렇죠?
질 높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여러분들한테는 있습니다. 그죠? 노인의 삶의 질을 증진시키고 잔존 능력, 남아있는 능력을 유지하고 자립 능력을 고양시키기 위한 질 높은 전문적 사회 서비스를 제공해야 된다. 누가? 복지관이. 그죠? 복지관이. 자, 그리고 노인들이 갖고 있는 다 개별적인 욕구들이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그죠? 이 어르신은 이러한 욕구, 저 어르신은 저런 욕구, 이 어르신은 이러한 욕구, 이런 개별적인 욕구들을 그죠? 가능한 한 다 찾아내고 반영해서 개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해 줄 수 있어야 돼요. 누가? 복지관이. 그죠? 근데 사회복지에서 가장 중요한 원칙 중에 하나가 바로 개별화의 원칙이요. 개별화. 같은 우울증을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 우울증에 걸리게 된 상황적 배경이나 맥락 과정은 다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우울증 또 같은 우울증이라 해가지고 두 분 다 우울증이니까 이 서비스, 이 프로그램 이게 아니라 이 어르신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게 있었기 때문에 이런 맥락이 있었고 이런 배경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접근이 또 이 어르신은 같은 우울증을 갖고 계신다고 하더라도 처한 상황이나 배경이 다 다르기 때문에 이런 서비스 그렇죠? 개별적인 노인에게 맞는 개별적인 서비스가 제공될 필요가 있다. 복지관에서는 마찬가지요. 개인적인 선호와 욕구에 따라서 영양급식을 제공해야 한다. 복지관은 직원의 능력 개발을 위한 그렇죠? 이건 다른 거고. 그래서 이 내가 원하는 사실 이게 이제 이용시설 행동 지침이죠. 인권 보호의 행동 지침이기 때문에 이걸 완벽하게 다 따른다고 하면 정말 세계적으로 뭐 유명한 복지관이겠지만 그게 힘들겠지만 최대한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개인적인 선호, 내가 원하는 그런 저 음식이나 영양 이런 거에 대한 호불호가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다 반영해서 영양급식을 제공해야 한다라고 하는 점. 자, 또 한 가지가 복지관은 직원의 능력 개발. 복지관이 직원들의 능력이 없으면 그로 인한 피해는 누가 받습니까? 우리들이 받는 거예요. 그렇죠? 이용하시는 어르신들이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직원들이 이런 사회복지적인 어떤 전문적인 지식과 실천 기술을 갖출 수 있게끔 능력 개발을 해주기 위해서 다양한 직무 훈련과 교육의 기회를 충분히 제공해 줘야 돼. 누가? 복지관이. 그렇죠? 그렇게 해야만 우리가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자, 그리고 직원은 직무 수행상의 사고로 인해서 노인에게 위험을 초래하지 않기 위해서 직무 안전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좀. 자, 다음으로 신체적 제한을 받지 않을 권리가 있습니다. 신체적 제한을 받지 않을 권리. 자, 이용 어르신들 또는 직원 등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험을 초래할 가능성이 현저히 높거나 또는 불가피하게 일시적으로 신체적으로 뭔가 제한을 하는 경우 등에 긴급하거나 어쩔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노인의 의사에 반해서 신체적인 제한을 해서는 안 된다. 뭐 복지관 같은 경우는 이런 경우는 거의 없죠. 신체적으로 뭔가 제약을 가한다 이런 경우는 많이 없지만 이용시설이 아닌 생활시설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경우들이 빈번하게 발생이 돼요. 뭐 치매라든지 어떤 인지기능이 떨어짐으로 인해서 밤에 묶어두거나 그렇죠? 이런 경우들이 왕왕 있는데 분명한 것은 이거는 가족의 동의나 또 보호자의 동의가 없이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인 거예요. 그렇죠? 근데 더 정말 이 어이없는 게 뭐냐면 예전 같은 경우에는 그런 이 치매를 앓고 있는 어르신을 간혹 일부 이런 요양시설에서 침대에 묶어놓은 경우도 있었는데 그게 이제 발각이 됐는데 오히려 이거를 자랑스럽게 얘기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었어요. 이렇게 하지 않으면 다른 어르신들에게 위해를 가한다, 위협이 된다. 그래서 이렇게 묶어놨다. 그걸 자랑스럽게 얘기하는 건데 이거 엄연히 불법이고요, 처벌받습니다. 그러니까 예전 같은 경우는 인권에 대한 그런 감수성이 약했어요. 야, 이게 인권인가? 이런 게 인권의 침해가 되는 건가?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이제 배지대학교 오기 전에 이제 교수가 되기 전에 이 건강보험정책연구원에서 노인 장기요양보험에 대해서 연구를 하면서 실제로 노인 장기 요양시설들을 평가를 간 적이 있었는데 그때 이제 이런 부당 행위 사례로 지적된 데가 바로 이런 데였어요. 그렇죠? 묶어놓는데 요양보호사가 기쁘게 얘기한 게 아니라 자랑스럽게 아우 저 잘했죠, 칭찬해 주세요,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죠. 그거 잘못된 겁니다. 묶어놨어, 안 그러면 다른 어르신 때려요, 이렇게 안 묶으면 안 돼요, 잘했죠. 잘하긴 뭘 잘해. 또 이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 이제 목욕탕 같은 데 가보면 약 받는 그런 기구라는 게 있죠. 하얀색, 여러분들 그 집에서 이제 마늘 받는 것처럼 그 사기 그릇으로 되어 있는 그 사기 그릇과 그다음에 사기 이 봉 같은 게 있어요. 그게 이제 약을 이제 그 이제 얇게 가루를 이제 빻는 거죠. 빻는 거. 그게 있길래 이게 뭐냐고 물어봤더니 나중에 실토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녁 때가 되면 이런 처방받은 그런 약들을 다 일괄적으로 다 취합하잖아요. 그렇죠? 그중에서 수면제. 그러니까 오랫동안 근무하다 보면 뭐가 어떤 약이 뭐가 어떤 약인지 다 아는 거예요. 근데 수면제를 슬슬 빼어가지고 이거를 다 갈아. 그다음에 저녁밥에다 솔솔 뿌립니다. 왜? 이걸 저녁밥을 이 수면제가 뿌려진 저녁밥을 먹으면 일찍 주무시겠죠. 그러면 본인들이 실수가 있는 거야. 폐쇄 명령을 때렸던 기억이 나요. 자, 어떠한 경우에서든지 간에 신체적으로 제한을 받지 않을 권리가 있다. 자, 근데 긴급하게 어쩔 수 없는 경우로 일시적으로 신체를 제한을 해야 될 경우에도 노인들이 갖고 있는 노인 어떤 심신의 상황이라든지 신체 제한을 가한 시간, 신체적 제한을 할 수밖에 없었던 사유에 대해서 자세히 기록하고 노인 본인이나 가족의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가장 좋은 것은 그렇게 되지 않게끔 필요한 조치가 있어야 되는 거고, 만약에 부득이한 경우에 그런 행위를 해야 된다고 하면 일단 보호자에게 연락해서 먼저 고지를 해야죠. 이것도 안 된다고 하면 지금처럼 그러니까 자세한 어떤 상황에 대해서 기록을 해두고 나중에 사후에 가족에게 그 사실을 통지해야 한다라고 하는 점. 자, 그 다음에 이용시설 인권보호 행동 지침이 있습니다. 자, 사생활 및 비밀 보장에 대한 권리. 이게 사실은 굉장히 많이 지켜지지 그러니까 않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요즘에서야 이 사생활과 이제 비밀 보장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인식이 많이 증가됐지만 예전 같은 경우에는 다른 어떤 것들보다도 이 사생활과 또 비밀 보장에 대한 권리가 소홀시됐던 경우가 큽니다. 아이고 뭐 그냥 아이고 그죠? 자, 노인의 사생활을 보장하고 노인도 프라이버시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죠? 사생활을 보장하고 또 사회복지사가 또는 복지관에서 직원들이 자신들의 직무 수행 과정을 통해서 얻은 노인들에 대한 비밀이 있죠. 이 비밀을 철저하게 지켜야 하며 질병과 치료, 통신, 가족 등과 같은 어르신의 사생활에 관한 정보나 기록을 사전 동의 없이 공개해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죠? 어르신들을 복지관에서 서비스를 제공한 적 여러분들 어르신들 다 간단한 상담이라든지 이 복지관 회원으로 등록하시기 전에 여러 가지 기본적인 것들에 대해 다 등록을 이게 이제 그 다 기록을 하잖아요, 그렇죠?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절대로 다른 사람이 알아서는 안 되는 거야. 사회복지사들도 마찬가지예요. 사회복지사들도 어떤 사회복지사가 이제 뭐 복지관에서 이제 취약한 어르신들 대상으로 해서 이런 사례 관리나 이런 부분들 하고 있는데 거기서 얻어진 정보들을 다른 노인에게 뭐 알려준다. 또는 옆에 있는 사회복지사도 그걸 알려고도 해도 안 되고 그거를 그 사회복지사가 어떤 그 어르신과 사례 관리하면서 얻게 된 뭐 가족에 대한 정보라든지 재산에 대한 정보라든지 정말 기타 사로운 어떤 이 상황 배경에 대한 이 정보들을 다른 사회복지사한테도 얘기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거. 비밀 보장. 그러니까 직무 수행 과정에서 얻게 된 클라이언트의 정보에 대해서는 어떠한 경우에서든지 다른 사람에게 발설해서는 안 되는데 다만 이제 어떤 그 사람이 갖고 있는 문제나 욕구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필요한 경우에는 팀을 이뤄서 다른 사회복지사들과 함께 팀을 이뤄서 그 사람의 정보를 공유하면서 해야 되는 경우도 있어. 그때는 이제 동의를 얻고 그분이 허락을 해주면 그때서 이제 다른 사회복지사한테도 이분에 대한 정보를 서로 공유할 수가 있죠. 그게 아니라 하면 절대 사회복지사들도 다른 이 어르신에 대한 정보를 그죠? 알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다만 인지 능력이 제한된 노인의 경우에는 가족 등 관계자의 동의를 받은 후에 노인의 서비스를 증진을 위한 전문적인 목적으로 이 서비스 정보를 공개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점, 그렇죠? 요즘에는 이제 인지 능력이 떨어진 경우들이 많이 있어서 인지 능력이 떨어지다 보니까 중요한 결정을 할 때 굉장히 그 문제가 되는 경우들도 있어요.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그 롯데의 회장이 있었죠, 그렇죠?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신격호 롯데의 신격호 회장이 자 지금 보시는 분이 그 지금은 이제 고인이 되셨지만 롯데그룹의 회장이었던 신격호 회장이죠. 굉장히 오래 사셨죠. 장수하셨습니다. 근데
그 인생의 말미에 인지 능력이 좀 떨어지면서 본인이 이제 기업에 굉장히 총수고 엄청 거기에 엄청난 그런 이권과 특히 재산과 경영권 등등의 그런 것들이 다 어떻게 보면 걸려 있다 보니까 사람들이 굉장히 이 신격호 회장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 굉장히 관심을 갖고 귀를 기울이죠. 특히 가족들 같은 경우에는 그렇죠. 근데 뭐 이제 그 가족들이 그런 거예요. 뭐 그때 이 아들들이 막 서로 이제 다툼이 많았잖아요. 경영권은 뭐 누가 갔네, 네가 갔네, 내가 갔네 하면서 그때 이제 이 아버지가 이제 결정을 내려줘야 되는데 아버지가 굉장히 좀 그 고령이고 인지 기능이 떨어지다 보니까 가족들이 우리 아버지는 올바른 지금 판단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나라에서 이런 결정을 도와주고 좀 어떻게 대리해 줄 수 있는 법률 그 지정인을 좀 하나 정해달라라고 해서 했습니다. 그게 바로 이제 성령 후견 제도야. 성령 후견인 제도. 그러니까 뭐 이런 치매라든지 또는 뭐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인지 능력이 떨어져서 어떤 그런 복잡한 어떤 사무 처리 능력이 부족하거나 뭔가 큰 결정을 내릴 때 도움을 줄 수 있게끔 해주는 그런 제도가 바로 성령 후견인 제도예요. 그렇죠? 그래서 2013년도부터 시행이 됐고요. 그래서 이러한 좀 그 인지 기능으로 인해서 제한적으로 뭔가 올바른 판단을 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자 그러한 경우에는 복지관에서 그러한 경우에는 가족의 동의를 얻은 다음에 그런 정보 등을 좀 공개하고 전문적인 치료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죠? 근데 사실 뭐 복지관을 이용하고 계신 분들은 대부분 다 기능 상태나 인지 기능 상당히 좀 양호하신 분들이 많이 이용을 하시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많이 없어요. 그죠? 자, 그다음에 자, 또 한 가지가 정치, 문화, 종교, 신념의 자유에 대한 권리. 자, 노인의 정치적 이념을 존중하고 투표 등의 정치적 권리 행사에서 혹시라도 있을 수 있는 부당한 그런 영향력을 행사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점. 자, 두 번째, 노인의 종교적 신념, 그러니까 정치적인 그런 그거에 대해서도 인정해주고 좀 보장해줘야 된다라고 하는 거. 종교도 마찬가지예요. 종교적인 신념을 인정하고 특정 종교 행사에 참여의 강요 등 종교적 신념의 변화를 목적으로 부적절한 영향력을 행사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나라는 다 종교의 자유가 있죠, 그렇죠? 근데 그러한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거나 또는 뭐 좀 깎아내린다거나 인위적으로 바꾸려고 한다거나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고요. 자, 노인의 문화적 다양성을 인정하고 이에 따른 생활 양식의 차이를 최대한 존중해야 된다. 뭐 우리가 65세 이상은 다 노인으로 통칭하지만 그 안에서도 젊은 어르신도 있고 중년의 어르신도 계시고 정말 나이가 있으신 후기 어르신들도 많이 계시잖아요. 같은 노인이긴 하지만 그분들이 다 문화적인 게 좀 달라요. 그죠? 살아온 방식 조금씩 다르시고 그런 차이들을 최대한 반영하고 존중해서 복지관에서는 그런 부분들을 좀 차이를 인정하고 반영해야 된다. 프로그램이나 서비스를 제공할 때. 자, 그 다음에 자, 불평의 표현과 해결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라고 한 점. 자, 노인의 의견이나 불평을 수렴하기 위한 공식적인 절차. 여러분들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우리 복지관도 보면 그 뭐 이렇게 여러분들 어떤 불만 사항이나 건의 사항 등을 익명으로 건의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이런 것들이 있죠. 그래서 어떤 복지관이든지 간에 어떤 이용시설인지 간에 노인들의 의견이나 불평을 항상 수렴할 수 있게끔 공식적인 절차를 마련해 둬야 되고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건의를 할 수 있게끔 해주고 그다음에 익명으로 그 사람의 어떤 이런 정보나 이런 비밀 보장을 유지한 상태에서 건의할 수 있도록 해주고 그런 건의를 받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거를 어떻게 실제로 해결했고 이게 조치가 졌는지를 다 나중에 공표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건의함도 있어야 되고 건의함에 어떤 우리들 어떤 불편사항이라든지 불만사항 등이 실제로 어떻게 처리가 됐고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다 알 수 있게끔 복지관이 그 과정과 이런 정보를 다 제공할 필요가 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노인에 의해서 제기된 불평, 불만을 즉각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자, 노인이 불평을 제기했던 이유 하나만으로 노인에게 어떠한 차별적인 처우나 불이익도 주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점. 이런 부분들이 복지관을 이용하고 계시는 어르신들이 보장받아야 되는 권리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자, 복지관 내 외부 활동 참여에 대한 자유에 대한 권리. 참여의 자유에 대한 권리. 자, 어르신들은 복지관 내 자발적인 모임이라든지 다른 노인과 사귀고 의사소통할 수 있는 권리가 반드시 보장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점. 자, 그리고 다른 노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신의 의사에 따라서 복지관 내부의 다양한 서비스나 여가, 문화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보장받아야 된다. 누가? 여러분들이. 그렇죠? 자, 다른 노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복지관에서 내가 이용할 수 있는 다양한 서비스가 무엇인지 이런 것들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내가 보장받아야 돼. 기회가 보장받아야 돼. 자, 그 다음에 복지관의 외부의 건강, 사회, 법률 또는 다른 서비스 기관의 이용을 적극적으로 조장하고 필요시 지역사회 서비스를 연계하여야 한다라고 하죠. 내가 필요한 도움이나 이런 부분들을 복지관에서 다 받을 수 있으면 상관이 없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들이 상당히 많이 있죠. 복지관은 한정된 자원으로 도움을 필요한 사람들, 여러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에게 다양한 어떤 서비스나 프로그램을 통해서 도움을 주기 위해서는 이게 이 복지관의 영역으로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런 복지관 이외의 다양한 어떤 그런 건강과 관련된 그죠? 또는 여러 가지 이런 기관들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받을 수 있게끔 복지관이 이런 다양한 지역사회 자원들을 끌어와서 연계시켜 줄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점. 자, 그 다음에 복지관은 노인들의 지역사회 활동 참여를 적극적으로 조장하고 지원하며 지역사회와의 유대관계 증진을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라고 하는 점. 그러니까 뭐 어르신들이 지역 안에서 다양한 뭐 봉사활동에 참여한다거나 여러 가지 지역사회의 하나의 구성원으로서 활동하기를 원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 것들이 잘 가능할 수 있도록 복지관이 노력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점. 자, 그다음에 직원은 이용자의 성별, 장애, 종교, 인종, 성적 지향 등으로 인해서 참여에 제한을 두어서는 안 된다. 당연한 얘기겠죠. 그렇죠? 자, 그다음에 정보 접근과 자기 결정권 행사의 권리. 자, 노인이 요구할 경우 복지관에서 제공될 수 있는 재반 서비스에 관한 정보와 기록에 대해서 접근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라고 하는 점. 그러니까 노인이 원하는 경우에는 나는 복지관에 이런저런 저런 정보에 대해서 나는 좀 알고 싶은데 말이야 좀 봅시다라고 하면 허용을 해줘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이게 이제 그런 복지관의 어떤 운영 규정과 법률적인 것을 어기는 경우가 아니라고 한다고 하면 어르신들은 복지관을 이용하는 어르신들은 복지관의 다양한 어떤 그런 운영 상황이나 실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런 정보를 알 수 있는 권한이 있어요. 자, 노인이 의식주, 여가 활용, 일자리 참여 등 개인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부분에서 자기 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자기 결정권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사실 뭐 관리의 효율성, 여러 노인들을 좀 관리해야 한다는 입장에서 본다고 하면 그런 이유로 인해서 자기 결정권이 다소 침해가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본인들의 삶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어떤 의사결정은 다른 사람이 대신 내려주는 게 아니라 본인 스스로가 결정을 내려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심지어는 뭐 정말 이 건강에 굉장히 밀접한 부분도 그러니까 이런 경우가 있어요. 선생님이 제가 예전에 한번 네덜란드에 있는 노인 장기 요양 시설을 방문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라운딩을 하면서 가장 충격적인 일이 각 층마다 네덜란드 노인 요양시설은 우리나라 노인 요양시설과는 다릅니다. 정말 집과 같은 환경을 지향을 해요. 그다음에 거주자 중심 케어가 잘 이루어지고 있고 그래서 보면 뭐 채광도 좋고요. 뭐 이런 전조등을 켜는 게 아니라 아예 그냥 이 천장이 유리로 뚫려 있어.
자연 채광에다가 각 방마다 어르신들이 혼자서 생활할 수 있게끔 해주고, 또 본인들이 집에서 쓰던 그런 가구나 이런 것들을 가져와서 마치 집과 같은 요양시설을 구현을 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지하실 같은데 보면 옛날 뭐 40년대 50년대 그때 이제 뭐 버스 정류장이라든지 가게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만들어놔서 이 어르신들의 어떤 기억력을 회상시켜 줄 수 있게끔 뭐 정말 좋아요. 근데 놀랬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각 층마다 흡연실이 있는 거야. 흡연실이. 소파도 있고 음악도 흘러나오고 이 환기도 잘 돼요. 그죠? 근데 이게 야, 노인 요양시설에서 무슨 이 흡연실인가라고 해서 물어봤습니다. 그 라운딩을 해주던 그 시설장한테 물어봤더니 그분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이 흡연실은 직원들을 위한 게 아니라, 전 직원들을 위한 건 줄 알았어요. 직원들을 위한 게 아니라 여기에 있는 어르신들을 위한 것이다 라는 얘기를 듣고 머리가 띵 하더라고요. 아, 이게 무슨 소리야? 여기 요양시설이라고 하면 이 몸 상태가 안 좋으신 분들이 필요한 요양 서비스를 받으면서 살아갈 수 있게끔 그런 시설인데 여기서 담배를 피우게 한다고? 뭐 이게 우리나라에 있었다고 하면 뭐 9시 뉴스가 나죠. 근데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본인이. 담배를 피고 안 피고는 우리가 결정할 게 아니라 여기에 계신 어르신들 스스로가 결정을 하셔야 된다. 다만 우리는 그분들이 올바른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지원하고 조언해주는 역할을 해야 되는 거지, 우리가 대신 결정을 내려줘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 걸 듣고 야, 이게 이 서구 같은 경우에는 이런 자기 결정권, 그렇죠? 스스로 뭔가 삶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들을 스스로가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하는 이게 굉장히 이 사고 방식이 다르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만약에 이게 우리나라에 있었다고 하면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뉴스 나와요, 그렇죠? 어디 복지관에서 흡연실이냐, 자, 그 다음에 복지관은 이용자의 프로그램 선택에 있어 본인의 선택, 결정을 존중하고 지원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한 점. 자, 직원들은 노인의 복지관 회원 가입 및 서비스 참여와 관련된 시설의 규칙과 규정을 구두, 말로 자세히 또는 문서로 노인에게 충분히 설명하고 공지해야 된다라고 한 점. 자, 그 다음에 직원은 자원봉사자를 사전에 잘 교육해서 이용자들의 어떤 선택을 존중하도록 지도하고 조력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라고 하는 점. 자, 이게 지금까지가 이용시설에서의 어떤 행동 지침, 인권을 위한 행동 지침을 살펴봤었고요. 막 하나하나씩 어떤 그런 그 인권의 침해 사례라기보다는 좀 인권이 좀 소홀시됐던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실제로 있었던 일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일반적인 노인복지시설을 이용하면서 발생하는 이런 인권, 뭐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뭐 침해라기보다는 잘 몰라서 인권에 약간 문제가 생기는 그런 사례들이 몇 개 있거든요. 몇 가지가. 그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가장 좀 흔한 게, 여러분도 아마 뭐 그런 경험이 있으신지 모르겠지만, 자, 개방된 공간에서 회원가입 상담을 하는 경우들도 있는데, 이것도 이제 인권의 관점에서 봤을 때 좀 문제의 소지가 있는 부분입니다. 예를 들어서 뭐 노인복지관에 회원가입하려고 갔더니 담당자하고 이제 사회복지사 선생님이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하죠. 작성해야 될 부분들도 있고, 뭐 초기 사정지라든지 여러 가지 좀 기본적으로 다른 그런 기관과는 다르게 사회복지기관은 이용하시는 그 대상자분들이 갖고 있는 다양한 특성들에 대해서 파악을 하고 필요한 욕구가 무엇이고 문제가 무엇인지를 파악을 하고 그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해줄 의무가 있기 때문에, 자, 이런 것들을 물어본단 말이에요. 다른 기관과는 좀 더 다르게 좀 더 약간 좀 심도 있게 물어본단 말이에요. 그때 뭐 이제 뭐 학력이라든지 가족 사항이라든지 그다음에 가구의 뭐 소득이라든지 근데 가족과의 어떤 관계라든지 등등 주거 형태라든지 이런 굉장히 사적인 것들을 많이 물어보는데, 사실 이게 그 좀 다른 사람들이 없는 사회복지사 선생님하고 이 어르신하고 같이 둘이서만 좀 해야 되는데, 이건 이제 오픈된 공간에서 하다 보니까 굉장히 신경 쓰니까 누가 내 얘기를 듣지는 않을까, 이런 것들 좀 알려주고 싶지 않은데 이런 것들이 혹시라도 새어나가지는 않을까 하는 이런 걱정들을 많이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잘못됐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좀
중요한 이 프라이버시와 관련된 이런 이야기를 나눌 때는 별도의 상당 공간을 마련해서 어르신께서 이제 다른 사람의 눈치를 본 거 없이 자유롭게 나의 의견을 얘기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는 게 필요하고 또 사회복지사 선생님도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거는 우리 어르신들에 더 나은 어떤 프로그램이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만 활용될 뿐이지 그 이외에 다른 목적으로 활용되지 않으니까 그리고 비밀 보장이 된다는 점을 확실하게 말씀을 해줘야 되는 거야. 그쵸? 이 부분은 여러분들 잘 기억해 두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노인복지관에서 처음에 올 때는 사실 힘들죠. 적응하기가. 그쵸? 다른 노인들은 뭐 다들 막 무슨 프로그램씩 가가지고 이 프로그램도 하고 뭐 저 활동도 하고 여러 가지로 뭐 하고 아무튼 잘한 난 처음 왔단 말이에요. 그쵸? 그러면 자, 복지관에서는요. 그쵸? 이 어르신이 처음에 오면 누구든지 다 낯설 수 있다. 어색할 수도 있고 잘 모를 수 있다. 이런 생각을 미리 해야 돼. 복지관 직원분들이. 그쵸? 그래서 약간의 시간이 지나면 잘 적응할 수 있다. 그쵸? 이런 어떤 심리적인 지지를 제공해 줄 필요가 있고 또 한 가지가 이 어르신이 잘 복지관에 적응할 수 있게끔 뭐 멘티 프로그램을 활용한다든지 시설에 대해서 별도의 이런 서비스 이용 방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잘 안내해 줄 수 있는 그런 시간을 만들어 주는 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점. 자, 실제로 이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어떤 어르신이 복지관을 5년째 다니고 있대요. 근데 미국에 사는 딸네 집에 가려고 가서 한 1년 정도 있다가 오려고 그래서 이제 금년에 이제 뭔가 뭐 복지관에서 이런저런 수강 프로그램 있잖아요. 그 신청을 아예 안 했는데 근데 뭐 부득이하게 이제 뭐 예를 들면 코로나 때문에 그렇다고 칩시다. 못 가는 상황이 발생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근데 이제 나는 이제 복지관에서 이런저런 수업을 듣고 싶었는데 아무튼 이것 때문에 못 가게 돼서 그래서 다시 수강을 하려고 했더니 수강 신청을 안 해서 또 수업에 들어갈 수 없다고 얘기를 합니다. 복지관에서는. 그냥 그렇게 얘기하면 끝이야. 저기 수강 신청 안 하셔서 이 수업엔 들을 수 없으세요. 근데 이런 경우도 그렇게 끝내서는 안 되는 거죠. 복지관에서는. 그죠? 어르신들은 계속해서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기 때문에 그냥 뭐 수강 신청 안 해서 그렇기 때문에 이제 수업을 못 듣는다 이렇게 얘기할 게 아니라 일단은 한번 이런 그 수업의 현황을 좀 파악을 하고요. 그죠? 거기 혹시라도 결시생이 있을 경우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때 이제 어르신들이 들어갈 수 있게끔 뭔가 조치를 취해 준다거나 그죠? 또 노인에게 어르신들한테 뭔가 서운한 마음이 들지 않도록 충분히 설명을 해 줘야 되는 거야. 그죠? 그리고 지금 비록 이 수업은 듣지 못하고 계시지만 수강 신청을 못해서 수강 신청을 하지 않아도 들을 수 있는 수업 중에서 본인이 원하는 수업과 잘 맞는 부분도 있다면 또 찾아서 또 들을 수 있게끔 또 연계를 시켜줘야 된다는 거야. 그냥 단순히 수강 신청을 안 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수업을 들을 수 없어 이렇게 끝날 게 아니라 그죠? 최대한 이 어르신께서 이 갖고 있는 어떤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게끔 사회복지사 선생님들이 여러 가지 방면으로 고민을 또 하고 또 정보도 제공하고 또 연계도 시켜주는 그런 과정이 필요하다라고 하죠. 요거는 실제로 이제 그 인권 침해 사례로 나왔던 얘기 중에 하나입니다. 자, 다음에 이제 회원 탈퇴를 강요당한 노인. 이게 복지관을 이용하시다 보면 이제 이 불화를 좀 유발하시는 어르신들이 계시잖아요. 그렇죠? 다른 어르신들로부터 좀 약간 손가락질을 받으시는 그런 어르신들이 굉장히 지극히 일부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막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저 양반은 말이야. 우리 반에서 말썽쟁이고 다른 사람 말도 들으려고 하지 않고 고집도 엄청 세요. 우리가 뭐라고 하면 막 화만 내고 욕하고 막 에티켓이 안 된 사람이야. 저런 노인은 노인복지관에 못 나오게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아니 복지관 사람들은 뭐 하고 있어? 저 노인 못 나오게 조치를 취하지. 안 됩니다. 그죠? 노인복지관을 이용하고 안 하고는 본인 스스로가 결정을 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죠? 스스로 자기 결정권에 의한 것임을 사람들한테 알려줘도 여러분들 그렇게 말씀하셔서 우리가 좀 더 그분이 잘 융화될 수 있게끔 도와줄 수는 있지만 우리가 그분한테 복지관을 나오지 마세요라고 얘기할 수 없다. 할 수는 없다. 복지관을 이용하고 안 하고 탈퇴하고 유지하고는 본인 스스로의 자기 결정권에 따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점. 그렇죠?
자, 그래서 회원들이 뭐 다른 어르신들이 뭐 강요한다고 해서 혹시 이제 그런 분들이 탈퇴를 당하지 않도록 복지관 보호해 줄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점. 자, 그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요? 실제로 또 인권 침해 사례가 보면 이런 노인복지관 이런 경우는 많이 없는데 그 중에는 굉장히 불친절하게 상담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사회복지사 선생님들 중에. 바쁘다는 이유 하나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자, 뭐 예를 들어 볼까요? 주변에서 친구들이 노인복지관에 가면 좋다고 해가지고 노인복지관에서 내가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내가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어떤 게 있는지 궁금해서 전화를 했더니만은 궁금한 거 두어 가지 물어보고 또 물어보려 하는데 바쁜 척 얼른 하고 또 얼른 끊으려고 하고 물어볼 거 빨리 물어보라는 식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네. 기분 나쁘게. 마음이 급해져가지고 뭘 자세히 물어볼 수가 있어야지. 또 뭘 물어보면 그거는 또 지 담당이 아니래야. 자기는 모른대야. 그 담당자가 있을 때 다시 전화하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이런 경우들이 굉장히 많은 사회복지사님들은 그렇지 않아요. 굉장히 친절하게 이 어르신들의 어떤 전화에 대해서 정말 최선을 다해서 성심성의껏 응대해 주신데 아닌 사람들이 일부 있었고 항상 꼭 이런 사람들이 문제가 돼서 그게 이제 마치 전체가 그런 듯이 보이게끔 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잘못됐죠. 자, 복지관은요, 이 이용자분들이 알고 싶어하는 복지관의 모든 어떤 정보에 대해서 어떤 서비스가 있고 어떤 프로그램이 있고 어떻게 하면 받을 수 있고 또 이런 서비스는 또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렇게 제공이 되고 이런 이 기관과 이 복지관에서 이루어진 내용 전반에 대해서 이 어르신이 원할 경우에는 그 정보를 제공할 의무가 있습니다. 상세하게 사실에 근거해서 상세하게 정보를 제공해 줄 의무가 있다라고 하는 점. 그리고 이렇게 그 정보 제공이 다소 미흡할 때에는 연락처를 알아둔 다음에 나중에 추후에 자세하게 알아서 정보를 제공해 주는 그런 노력이 필요한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들 알고 계셔야 될 것 같고. 자, 그 다음에 또 한 가지가 인권 침해 사례. 무작정 참여할 프로그램을 알려달라고 하는 경우들이 있어. 무작정. 자, 간혹 가다가 이런 경우들이 있어요. 갑자기 대뜸 뭐 전화 또는 내방을 해서 나 저기 누구누구인데 내가 뭐 복지관에서 좀 이용하려고 하는데 어떤 거 이용할 수 있어 뭐 다짜고짜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들이 간혹 가다가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자, 그럴 경우에 사회복지사 선생님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 이 어르신이 원하고 희망하는 프로그램이 뭐가 있는지 그걸 잘 스스로가 어르신들이 잘 표현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돼요. 그죠? 물어봐도 뭐 자신이 뚜렷이 원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없다라고 할 경우에는 충분한 시간을 갖고 같이 우리 어르신께서 어떤 프로그램을 희망하고 어떤 걸 원하고 인지를 충분히 시간을 갖고 잘 찾아보는 그런 시간이 필요하고요. 그렇게 요구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다음에 그런 프로그램들을 내가 어떤 프로그램에 참여할지는 그 결정은 그러니까 사회복지사 선생님들은 이런 프로그램들을 어르신들께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라고 잘 옆에서 정보를 제공해주고 해주는 거고 스스로 결정을 내는 것은 어르신들이 해야 된다. 이거 하시고 이게 아니라 나는 이 프로그램을 원합니다라고 결정을 누가 사회복지사 선생님들이 아니라 어르신들 스스로가 낼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라고 한 점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기 결정권의 원리예요, 그렇죠? 자, 그 다음에 또 우리 인권 침해로 나왔던 사례 중에 하나가 그 복지관에서 자원봉사 활동을 하시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자원봉사를 통해서 뭔가 자기 유용감도 제고할 수가 있고 사람들도 만나고, 그렇죠? 여러 가지 자원봉사 활동에서 얻는 게 많다 보니까 자원봉사를 굉장히 많이 한단 말이에요. 근데 자원봉사도 마찬가지야. 그냥 나는 뭔가 보람 있는 일을 해보려고 프로그램을 이렇게 복지관에서 하는 프로그램을 참여하는 것도 좋지만 나는 봉사활동하는 게 너무 좋아. 난 사회활동 참여가 너무 좋아. 자원봉사 신청했더니 나한테 뭐 시간이 어떤지 이 일이 괜찮은지 할 수 있는지 이런 것도 하나도 안 물어보고 주 3일 나와서 여기 나와서 하래. 그죠? 이것도 인권 침해의 사례로 나온 것 중에 하나입니다. 물론 자원봉사를 한다는 것은 노인이 자발적으로 선택을 한 거기 때문에 존중해주고 높이 평가해야겠죠. 네.
자, 노인이 자원봉사를 희망한다고 하더라도 무작정 여기 가서 하라고 하면 되겠구나 이게 아니라 어르신께서 원하는 자원봉사 활동이 뭐고 시간은 또 언제고 또 자원봉사 활동을 통해서 이 어르신께서 얻을 수 있는 인센티브가 뭔지를 자세하게 설명해 줘야 돼. 누가 사회복지사가. 그렇죠? 그래서 어르신들이 자원봉사 활동을 하겠다라고 해서 끝날 게 아니라 어르신들이 원하는 자원봉사가 뭐고 어르신께서 괜찮은 시간대가 언제고, 그렇죠? 어르신께서 자원봉사 활동을 함에 있어서 우리가 고민해야 될, 고려해야 될 사항들이 무엇인지를 잘 알아서 그걸 반영해 주는 게 필요하다. 그렇죠? 근데 여기 같은 경우에는 그게 아니라 그냥 자원봉사 활동을 신청했으니까 언제까지 나와셔가지고 2-3일 동안 하셔야 돼요. 이건 아니라는 거죠. 이건 인권 침해 사례 중에 하나다. 자, 그 다음에 또 그 인권 침해 사례로 또 지적된 바가 또 하나 뭐냐면 실체 활동이 제한적인 고령 노인의 문화적 욕구를 반영하지 못하는 경우들도 있더라. 왜? 그 뭐 여기 이 수업을 듣고 계신 분들은 굉장히 아직 팔팔하시죠. 그래서 뭐 댄스라든지 체조라든지 뭐 이 복지관에서 하고 있는 뭐 필라테스라든지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잘 하실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으신 어르신들이 또 분명히 계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이렇게 신체 활동이 좀 어려워서 제한적이기 때문에 이렇게 활동적인 프로그램보다는 뭔가 정적으로 하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원하시는 분들도 있어. 그러면 복지관은 그런 분들이 갖고 있는 그런 욕구를 파악해서 그에 맞는 이런 프로그램을 만들어줄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점. 그렇죠? 이렇게 그냥 나는 저기 이렇게 막 격한 활동을 할 수 없는데 자꾸 이런 프로그램을만 개설되고 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일종의 인권 침해 사례로 보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어르신들이 이런 원하는 어떤 그런 욕구가 무엇인지 어떤 서비스를 원하는지 그렇죠? 장애가 있고 없고에 따라서 그다음에 신체 기능이 좋은지 안 좋은지 아니면 중간 정도인지 여러 가지에 따라서 어르신들이 원하는 그런 서비스에 대한 욕구를 파악해서 그거를 복지관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라고 한 점. 그렇죠? 그리고 어르신들이 그 복지관에서 이 받을 수 없는 그런 문화 그런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사회복지사 선생님들이 지역사회에서 어디 가면 이런 프로그램이 있으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 복지관에 있는 어르신들을 연계시켜 줄 수 있도록 항상 지역사회 자원을 발굴하고 연계시켜 주는 과정도 굉장히 필요하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노인 인권 증진에 도움이 되는 기관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노인 인권을 이제 이 시간이 흐름에 따라서 지나면서 이제 인권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고, 장애인에 대한 인권, 아동 청소년에 대한 인권, 여성의 인권부터 시작해서 노인의 인권까지 인권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아지고 있죠. 그리고 인권을 이렇게 세부적으로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장애인, 아동 청소년, 노인, 다문화 등등 노인까지 그렇죠? 그래서 노인들의 어떤 인권을 증진하고 보호해주고 인식을 개선하고 할 수 있는 여러 기관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바로 어디예요? 복지부죠. 그렇죠? 복지부. 여러분들 혹시라도 인권 침해가 있다. 나 이거 진짜 이거 진정해야겠어. 이럴 경우는 보건복지부 콜센터가 129 있습니다. 129 이런 데다가 소위 진정을 하는 거죠. 나의 어떤 인권이 침해됐다라고 판단이 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렇게 보건복지 콜센터에서 연락을 해서 진정을 제기하셔도 된다 라고 하는 점. 자, 그 다음에 우리나라의 또 대표적인 그 노인 인권 증진 기관이죠. 중앙 노인보호 전문기관이 있어요. 중앙 노인보호 전문기관. 주로 이제 노인 학대를 신고 점수를 받고 또 하는 경우들 많이 있는데 이런 경우들 여기 1577 1389 24시간 운영이 됩니다. 24시간.
그래서 이런 데도 이용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자, 그다음에 한국 노인인권센터가 있어요. 시립 동대문 노인종합사회복지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한국 노인인권센터가 있습니다. 그 노인 인권과 관련된 다양한 예방 교육도 하고 노인 인권들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캠페인 활동도 하고 여러 가지 활동을 해요. 자, 그다음에 한국 노인종합복지관 협회에서도 노인인권위원회를 만들어서 노인 인권을 위해서 다양한 사업들, 뭐 언론 활동을 한다든지 편의시설을 확충한다든지 등등의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도 한번 들어가 보시는 것도, 한번 가서 이런 데가 이런 거 하는 거구나 를 여러분들이 좀 보시면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노인의 인권은 결국은 나의 인권입니다. 그쵸? 노인의 인권은 결국 여기 계신 우리 어르신들의 인권이고 인권이다라고 하죠. 그냥 그래, 뭐 나이가 있으니까 이런저런 차별, 이런저런 뭐 손해는 좀 감수하고 살아야지, 이게 아니라 인권은 인간답게 살 수 있는 권한이다. 그쵸? 그쵸? 젊다고 해서, 나이가 많다고 해서 이게 인권이 달라져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점, 이거 반드시 알아두시고, 인권은 나이, 성, 그 다음에 또 뭡니까, 종교, 문화 등등 인종 여러 가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차별받지 않는 것입니다. 그죠? 정당한 나의 권리, 인간답게 존엄하게 살 수 있는 권한이 바로 인권이다라고 하는 점. 그죠? 자, 그래서 인권은 뭐다? 정당하지 않은 사유로 부당하게 차별받지 않아야 한다. 여러분들도 남은 여생을 정당하지 않고 부당한 사유로 차별받지 않으면서 여러분들의 인권을 당당하게 펼치시고 요구하시고 진정하시고 찾아가셔야 됩니다. 그죠? 우리가 스스로 노인 인권에 대해서 알고 이거를 이런 권리를 행사하지 않으면 다른 누가 챙겨주기는 힘듭니다. 그죠? 그죠? 우리가 스스로 우리 노인 인권에 대해서 잘 알고 이거를 요구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한 점을 당부의 말씀으로 드리면서 이번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똑같은 존엄과 가치를 가진다는 생각은 세계인권선언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수많은 토론과 회의 끝에 1948년 12월 10일 유엔 총회에서 세계인권선언이 만장일치로 채택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세계인권선언의 내용은 무엇일까요? 제3조 모든 사람은 자기 생명을 지킬 권리, 자유를 누릴 권리, 그리고 자신의 안전을 지킬 권리가 있다. 제4조 누구도 노예가 되거나 타인에게 예속되어서는 안 된다. 제5조 어느 누구도 고문이나 잔인하고 비인도적인 처우 또는 형벌을 받아서는 안 된다. 제6조 모든 사람은 법 앞에서 한 사람의 인간으로 인정받을 권리가 있다. 제7조 모든 사람은 법 앞에 평등하며 차별 없이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다. 제8조 모든 사람은 헌법이나 법률에 보장된 기본권의 침해에 대해 법원에서 구제받을 권리가 있다. 제9조 누구도 함부로 체포, 구금, 추방을 당하지 않는다. 제10조 모든 사람은 독립적이고 공평한 법정에서 공정하고 공개적인 신문을 받을
권리가 있다. 제11조 모든 사람은 형사재판에서 최선의 변호를 보장받아야 하고 유죄 입증 전까지 무죄로 추정될 권리가 있다. 제12조 개인의 프라이버시, 가족, 주택, 통신에 대해 타인이 함부로 간섭해서는 안 되며 어느 누구의 명예와 평판에 대해서도 타인이 침해해서는 안 된다. 제13조 모든 사람은 자기 나라 영토 안에서 어디든 갈 수 있고 어디서든 살 수 있다. 또한 그 나라를 떠날 권리가 있고 다시 돌아올 권리도 있다. 제14조 모든 사람은 박해를 피해 타국의 피난처를 구할 권리가 있다. 제15조 모든 사람은 국적을 가질 권리가 있으며 함부로 국적을 박탈당하거나 국적 변경의 권리를 거부당하진 않는다. 제16조 성년이 된 남녀는 인종, 국적, 종교의 제한을 받지 않고 결혼할 수 있으며 가정을 이룰 권리가 있다. 결혼에 관한 모든 문제에 있어서 남녀는 똑같은 권리를 갖는다. 제17조 모든 사람은 단독으로 또는 타인과 공동으로 자신의 재산을 소유할 권리가 있다. 제19조 모든 사람은 의사표현의 자유를 누릴 권리가 있다. 제20조 모든 사람은 평화적인 집회 및 절사의 자유를 누릴 권리가 있다. 제21조 모든 사람은 직접 또는 대표를 통해 정치에 참여할 권리가 있으며 공직을 맡을 권리가 있다. 제22조 모든 사람은 사회의 일원으로서 사회의 보장을 받을 권리가 있다. 제23조 모든 사람은 일할 권리, 자유롭게 직업을 선택할 권리, 공정하고 유리한 조건으로 일할 권리, 실업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가 있다. 제24조 모든 사람은 합리적인 노동시간과 정기 유급 휴가를 포함한 휴식과 여가의 권리가 있다. 제25조 모든 사람은 식량, 의복, 주택, 의료, 사회 서비스 등을 포함해 가족의 건강과 행복에 적합한 생활 수준을 누릴 권리가 있다. 제26조 모든 사람은 교육받을 권리가 있으며 초등 기초 교육은 무상이고 의무적이어야 한다. 제27조 모든 사람은 자기가 속한 사회의 문화생활에 자유롭게 참여하고 예술을 즐기며 학문적 진보와 혜택을 공유할 권리를 가진다. 제28조 모든 사람은 이 선언의 권리와 자유가 온전히 실현될 수 있는 체제에서 살아갈 자격이 있다. 제29조 모든 사람은 자신이 속한 공동체에 대해 한 인간으로서 의무를 진다. 제30조 이 선언에서 말한 어떤 권리와 자유도 다른 사람의 권리와 자유를 해치기 위해 사용될 수 없다.